안녕하세요. 이게 강평은 선택형에서 사례형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선택형은 뭐 그냥 맞춰보고 어느 정도 하면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선택형에서부터 사실 사례형 문제로 사례형을 100% 대비한다는 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보면서 관련 판례라든지 이런 데서 쟁점을 잡아서 사례형도 정리하고 기록형도 정리하고, 이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타당하지 않은 것. 성폭력 처벌법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에 있어서는 이 변호사에게 모든 피해자를 위한 모든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고소 취소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2번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많이. 네, 줄여달라고. 안녕하세요. 예, 다시. 2번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해서 별도의 출판 계약. 자, 일단은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특허, 실용신안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친고죄라고 하는 점이고, 고소기간도 범위를 안 날로 6월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전자도서에 대해서 출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고소의 개념은 우리가 외워두고 있어야죠. 그래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해서 쟁점이 되면은 요거 말고는 뺄 것도 없어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형사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지금 도입하려고 논의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숨은 논점 중에 하나가, 과연 인터넷을 통해서 고소를 하는 게 고소의 효력이 있느냐, 이게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쑥 빠져나간 겁니다. 옆에서 처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단지 처벌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지 고소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처벌법과 관련해서 이 친고죄들이 비친고죄로 싹 바뀌었고, 근데 이제 과거에 성폭력 처벌법에서 고소기간이 1년인데 도중에 고소기간 조문을 삭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소기간을 삭제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이 친고죄 시절이던 거, 이게 걸렸을 때 고소기간이 과연 얼마가 될 거냐, 이때도 여전히 그 삭제한 취지는 단지 비친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한 거다. 그래서 범위를 안 날로 1년 그 고소기간 특례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판례이고요. 네 번째, 재판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소에 의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해당한다.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형이 다른 재판관의 이정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 361조의 5.1호, 383조 1호에 보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이른바 이제 상대적 상소 이유로서 판결 영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만, 그때만 상소가 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상대적 상소 이유로서 관련 논점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항상 판결 영향 가능성을 따지는데, 판결 영향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마치 절대적 상소 이유처럼 운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나왔듯이 어떤 법관의 혹은 재판장 혹은 참여법관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 두 번째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이제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생략된 거고. 세 번째가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생략된 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거 따져보지 않고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가령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경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잘못이 있다. 허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이 명확한 경우라고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실제 판결 영향 가능성을 쭉 보는데요. 뭐 관련해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최근에 웬만해서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오다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게 바로 강제추행에 대해서 이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판례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 영향 가능성을 다 따지는데 따지지 않고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상소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해서는 뭐 한 7, 8회까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그 이후에 어떤 최신 판례들이 몇 가지가 쌓이니까 이제 출제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게 수사도 아니고 보안경찰도 아니다. 실제로 혐의가 애매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혐의가 애매한 상황에서 가능하고 그 이후에 어떤 혐의가 구체화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최초의 불신검문시로 소급하여 가지고 아 여기도 사실상 수사였다라고 보는 거. 이게 이제 불신검문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혐의가 명백하거나 어떤 증거 수집, 수사 목적으로 불신검문은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찰관은 경직법 3조 2항 거동 불심자 혹은 거동 수상자를 임의동행한 이후 6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느냐, 구금의 권한을 인정한 건 아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경찰관들이 6시간은 정당하게 구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사할 게 남아있고 동의가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불신검문을 할 수 있다. 이건 첫 번 적극적으로 수사 목적이에요.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신검문 과정에서 또 증거가 수집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목적이 없고 소극적으로 서술이 돼 있으면 이건 또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건 수사인지 보안경찰인지 애매한 상황에서만 행해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 검문 중이던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자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응하였음에도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팔을 뻗어서 응하라고 요구했다. 적법한 불신검문이다 라고 하는데, 경직법 3조 1항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강제력은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이 판례 표현은 암기를 해야 돼요. 판례가 얘기를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아예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해 주세요. 쓰게 된다면 이게 학계에서 말하는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이걸 판례도 그대로 쓰기는 창피하고 그래서 바꿨는데 바꾸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정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설에 가서 해설에서
쭉 보니까 뒷부분에 있죠. 그래서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게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용력의 정도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 최근 판례에서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항상 이렇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체포 당시, 사후가 아니라 체포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할 건데 이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는 검문 당시의 사정 이외에 어떤 사전 정보라든지 전문 지식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전 정보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전을 받는다 이거예요. 무전을 받고 예를 들면은 뭐 뒷골목에서 지금 날치기범이 자전거를 타고 도주 중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전 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가볍게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전 정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전에 따라서 유사한 인상에 있는 자를 검문한 건 적법하다. 이렇게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리을번에 보면 경직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검문이 행해지기도 하나 항상 경직법에 의한 자동차 검문, 도로교통법 47조에 의한 자동차 검문은 보안경찰로서 예방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객관적으로 술에 취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작용으로 가야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로 가야 되지 불신검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미음 경찰관이 정복 혹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한 바도 없다.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면 불신검문은 적법하다. 이게 수원에 있는 어느 지구대에서 근처에서 호프집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갔더니 40대, 50대 남자 4명이 있었는데 여자 경찰관이 포함돼서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니까 이 40대 피의자가 40대 이제 당시에는 싸움을 했던 사람이죠. 여자 경찰관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아가씨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문에 불응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신검문이 적법하냐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 제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면은 항상 경찰관임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사례형으로 갔을 때 요즘에 채점 기준은 확고합니다. 학설의 내용까지 전부 다 근거까지 다 쓰면 1점. 그냥 학설 제목만 쓰면 0.5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설 제목만 쓰세요. 그리고 학설이 뭐 긍정설, 부정설 있겠죠. 그냥 쓰고 대신에 이제 판례를 써줘야 되는데 판례는 조금 비슷하게 교수님들 중에 판례 원문을 어떻게 다 외우냐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판례는 긍정설이다, 부정설이다. 이건 판례를 안 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표현 가운데 예를 들면 근무복 착용하고 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은 사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고 범죄에 관해서 뭐 수사라고 못 쓰더라도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신분증 제시가 없어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 정도 서술을 해주고 이제 근거로서 그냥 가볍게 근무복을 신분증 제시 요구는 경찰임을 확인하기 위한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비읍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1항 대상자 해당 여부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사정은 물론 체크해서 사전에 얻은 정보 이게 핵심입니다. 전문 지식 등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이 정도고 대상자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판단해야 되나 반드시 체포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는 건 아니다. 사실은 혐의가 애매한 정도 체포 구속까지 갈 것 없이 주관적 혐의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주관적 혐의까지 가게 되면 바로 검사는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혹은 인식하는데 수사해야 된다. 곧바로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설문 3 다음 사례를 읽고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정부 여당 소속의 유력 정치인 갑이 뇌물을 받았다는 자, 첩보를 입수한 체크하고요. 사실 주관적 혐의, 최초의 혐의, 객관적 혐의 표현은 하지만 이게 수치화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혐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풀 때 이 혐의를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주관적 혐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 족하다, 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인정해야 된다. 사실 뭐 정의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주관적 혐의는 한 반반, 50% 이상 이 정도 하는데 이 표현, 자, 뭐뭐라는 첩보를 토대로 뭐뭐라는 정황을 포착한 이유,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실제 이제 시험에서 주관식에서는 첩보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뭐뭐라는 정황을 포착한 이유,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판례에서도 이 둘 중에 하나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주관적 혐의는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혐의를 가지는 사례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 또 유죄와 직결되는 구체적 증거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객관적 혐의에 해당하죠.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일반 사례에서. 이 두 가지 정도만 봐두시고, 특히 이제 주관적 혐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사가 갑에 대한 입건을 하지 않은 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갑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점을 공표한 이후 갑을 검찰청으로 소환 피의자 신문을 했다. 그래서 입건 없이 피의자 신문과 같은 본격적인 수사를 했을 때 이후 검사는 갑을 뇌물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입건 이전에 작성한 피신조서가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입건 이전에 내사 단계의 피내사자는 원래 내사 단계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피내사자도 그렇고 참여인도 그렇고.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피내사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라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일하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근데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권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거즘,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똑같이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도 위수중,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도 위수중, 거의 같은 맥락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증거보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2번 입건 이전에는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와 내사 이 양자의 구분과 관련해서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검사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때 거기 해설에다가 체크를 해볼까요? 해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됐어요. 그냥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 실질적으로 이 표현을 최근에는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되니까 국민이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안에서는 뭐 내사 중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은 그 브리핑을 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국민은 인식 가능하고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임의 동행되었어도 접견교통권은 보장받아야 되고, 이 건 이후 수사 단계에서 긴급 체포를 하였다면 사법경찰리라 할지라도 긴급 체포 권한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죠. 자, 공소 제기 이후에도 수사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정수사에 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나온 함정수사는 작년도 이제 7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떤 사행성 게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를 하러 갔다가 컨디션 좋은데, 원래 상품권 같은 경우나 이런 걸 환전해 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컨디션 좋아 보이니까 종업원 불러가지고 종업원한테 게임머니 환전해 달라, 상품권 환전해 달라 요구를 하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깽판을 쳐가지고 환전을 받아요. 그랬는데 두 가지에서 환전을 받은 부분은 범위 유발령이고, 그러나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한 것은 기회 제공형이다. 그걸 토대로서 오늘 사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서도 기본적으로 무자료 주류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어떤 마약을 구매한 걸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쓰는 형태인데, 일단 두 가지가 겹쳐 있어서 한번 사례로 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함정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실제 범위유발령 함정 수사는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두고 있죠.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유발, 이 세 가지를 외우기도 해야 돼요. 혹은 이제 사인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과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함께 인정을 하는데, 우리 판례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하여 범위를 유발시킨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에 기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태에 해당한다. 이 기본 판례 하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 관련성이 전혀 없으면 이걸 사인의 함정교사라고 부르고, 이런 사인의 함정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다로 처리를 하고요. 순수하게 사인들이 끼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유발이 안 되면은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술계략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범위가 유발되어도 위법한 함정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술계략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범위 유발되어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청송교도소에서 같이 복역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연락을 해서 마약을 구매해달라. 한 10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하다가 한 7, 8회차부터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한 10번 정도 전화해서 마약을 구매해 왔는데, 이 정도를 가리켜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이지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한 건 아니다. 그래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자,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그것이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 첩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다. 판례 요지로 볼 수 있는 위법한 함정수사는 거의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 늘어난 다음에 체포했다. 이거 자체로는 그냥 함정수사도 아니에요. 함정수사도 아닌데 변호인이 함정수사를 주장하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고요. 세 번째,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관련성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 그로 인하여 피의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연결성을 해한 경우로 위법한 함정사냐? 아니다. 사술계략이 사용되면 설령 범위가 유발되어도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라고 했고요. 자, 경찰관이 추격을 상대로 한 부축배기 절도범을 단속, 공원에 쓰러져 있는 추격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추격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이 부축배기 사건 체포를 했다. 단순 기회 제공형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사당역 6번 출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5번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서 B에게, B는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B가 C는 D에게 순차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해가지고 남자친구가 마약 거래 혐의로 구속이 되자 나머지 자기가 마약 사건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BCD를 전부 다 검거했던 사안, 이건 그냥 사인의 함정교사다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봤죠. 자, 5번으로 가서 작년에도 이제 시험 문제가 절도 강도, 친족 간 절도에서 친고죄를 만들어 가지고 출제가 있는데 이건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형법에서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되는 형태,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뭐 손괴와 강도, 강자 들어가는 애들, 이래들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주시고, 2010년 7월 8일 23시경 야간이네요. 을은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한 개를 가지고 나오고, 병은 A의 집의 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자, 을과 병이 나오게 되는데, 망을 본 게 기본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을, 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합동범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심리 결과 공소 사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다만 갑은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지시했을 뿐, 이거 뭐 형법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갑은 전화로 지시했다. 그러니까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갑의 누나로서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A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할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친동생 갑이 처벌되는 걸 원치 않아 1심 중에 갑만 고소 취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친족에 해당하죠. 피해자 A가 있다. 자, 그래서 먼저 뭐 형법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갑이 이제 A만 고소를 취소했다. 그래서 형법적인 내용 1번에서 야간 주거침입절도, 뭐 병은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방조범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간 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 특수절도, 합동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 합동범으로 일단 가고,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는 흡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번 갑에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게 맞고, 일단 A의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냐? 그건 아니죠. 고소 같은 경우는 범인을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고소로서는 적법하다. 이제 만약 A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자 하더라도 갑을 다시 고소는 하지 못한다. 뭐 간단하게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금지된다. 마번,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갑을, 병 모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또 다른 지문하고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7번 문제에 4번, 5번. 이게 이제 시험 나오면 시쳇말로 지랄 같은 지문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판례나 이런 거 엮어서 가겠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이제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자와 이제 비신분자가 공범인 경우,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과형상일제, 상상적 경악과 관련해서 이제 친고죄하고
어떤 비친고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기본으로 보니까 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효력이 없고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해도 비친고죄에 효력이 없다. 이게 이제 기본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비친고죄에 효력이 없는 것, 비친고죄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친고죄에 효력이 없는 것은 어떤 개별, 친고죄는 개별 처벌 의사가 중시되기 때문에 친고죄는 개별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해도 비친고죄에 효력이 없는 것은 비친고죄는 고소 취소해도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그래서 비친고죄는 효력이 없다로 이어지는데 이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해서 고소를 했을 때 어떤 신분자에 대해서 이제 효력이 없고 자, 신분자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취소했을 때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요. 이게 이제 상대적 친고죄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갑은 친족이고 을은 이제 비친족이다. 신분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또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는 먼저 해요. 똑같은 구조다. 예를 들면은 친고죄는 개별 처벌 의사가 있으니까 비친고죄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혹은 비신분자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여기 똑같잖아요. 비신분자는 비친고죄이고 신분자는 친고죄이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똑같이 여기는 친고죄, 비친고죄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시험 나올 때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하니까 비친 친 X, 비친 X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다 똑같아요. 그냥 비친 친 X, 비친 X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갑 을로 나온다. 을에 대한 고소는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 갑에 대해서 고소 취소해도 을에게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갑 을에다가 친 비친을 써놓으세요. 친 비친을 써놓으면 됩니다. 일단 7번 문제 4번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막 정신없이 너무 빨리 나가나요? 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하고 적을 시간은 또 드릴게요. 그래서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4번 상대적 친고죄 신분관계에 있는 자 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 비친 X 틀렸다. 효력이 없다. 뭐 5번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에서 절대적 친고죄에서 일부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어쩌라는 거야. 효력이 없다는 거고 1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갑이 동거하지 않는 사촌형 A 신용카드를 절취했다. 자, 갑은 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A가 고소가 없음에도 검사가 갑을 절도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327조 2호.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으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5번의 마번짐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됐고 갑을병, 갑에 대한 고소는 비친인 을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갑에 대한 고소는 을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갑에 대한 고소 취소. 여기서는 이제 고소 취소했는데 을병에 대한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역으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서는 어차피 비친고죄는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을병은 비친이니까 처벌. 그러니까 가끔씩 지문이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로 나와요. 그러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 고소 취소해도 처벌. 친고죄는 개별적으로 고소 의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친고죄 고소해도 친고죄의 효력이 없고 비친고죄의 고소 취소해도 친고죄 지적하지 않는 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미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뭐 여러 가지 형태, 고소나 고소 취소해서 이 개별성을 먼저 보고 그리고 지문 형태가 더 짜증나요. 지문 형태는 비친 친 X, 친 비친 X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끝내버리세요. 자, 6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OX. 자, 기억 1심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촉법 23조에 따라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소촉법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여백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 좀 메모를 좀 해두시는데, 이제 소촉법 23조는 골석재판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제 1심 6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고, 실제 공시송달을 2회 합니다. 한 번 하면 안 되고요. 1회 공시송달을 하고 2회차에 공시송달을 하고 나서 그게 지나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는 또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이제 규책 사유가 없으면은 소촉법 23조의 2는 1심에 대한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1심이 이제 골석 재판을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소촉법에 따른 1심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항소권 회복, 상소권 회복과 상소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데, 어떤 항소권 회복과 항소를 제기를 해서 여기에서 재심 사유의 존재를 절대적 항소 이유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1심이 개시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2심이 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문은 2심에서는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없다. 1심으로 가면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1심을 재심을 하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변호인들은 통상적으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재심 절차는 무죄 추정이 안 돼요. 무죄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인들이 민사소송과 같이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 무죄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 무죄 추정이 되는 항소권 회복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이게 승객이 택시비를 안 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안 내고 택시기사를 폭행, 그래서 일단 업무방해, 사기, 폭행, 거기다 이제 경찰관이었는데 경찰관한테도 깽판 부려서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안인데,
1심이 벌금 500만 원 정도 선고를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골석재판으로 진행됐는데 검사가 이건 벌금 안 된다 해서 검사만이 항소를 해서 2심 역시 불출석 심판을 했고, 형사소송법 365조에서는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특례가 있어요. 바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2심에 대해서 참고로 1심, 이게 파기자판입니다. 형이 바뀌면 파기자판에 해당하고, 1심은 이미 파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파기되어 버린 원심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이제 가지고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항소심에 대해서 소촉법 23조의 2를 유추해서 재심이 될 거냐? 된대요. 이게 전원합의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심제도와 관련해서 이 판례가 완전히, 기존에는 재심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항고심적 성격이라는 게 강했는데, 여기에서 적법 절차,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재심은 무고한 피고인에 대한 권리구제 장치다. 어떤 죄심의 확대 운영을 얘기를 했고, 그냥 두 가지, 그냥 헌법 12조 1항, 그 다음에 13조 1항을 근거로서 확대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촉법 23조의 1을 유추해서 2심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고, 혹은 바로 상고권 회복 신청과 함께 상고를 제기해서 이 재심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구조는 기존에는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누가 이제 재심을 사례로 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심이 또 사례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지금 형사소송법의 선택형을 없앤다 말만 하고 없앤다 말만 하고 실제 없애질 않았잖아요. 근데 사례가 없앤다는 생각하에서 뒤쪽에 상소 절차로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이걸 좀 강평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파기되어 버린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심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혹은 재심 사유를 주장하면서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헌법 12조 1항, 헌법 13조 1항에 특히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을 방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재심을 확대 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유추라고 하는 걸 허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유추, 재심은 어떤 헌법상 권리구제 장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뒤에도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니은번 반의사불벌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틀린 지문, 너무 유명한 지문이죠. 민사는 부모 돈입니다. 형사는 범죄 피해도 미성년자가 그냥 받는 거고 처벌도 미성년자가 받는다. 그래서 의사능력이 있는 한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귿.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이 선고되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 그냥 키워드 하나예요. 공범 간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자, 리을번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할 수 없다. 헌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을 이제 구체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공권, 기본권에 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고소 취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고소의 포기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 이게 이제 검토에서 진술거부권, 고소권, 압수물 환부 청구권인데 그냥 간단히 검토를 하면은 어떤 포기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공권이라는 표현을 하나 쓰고 이제 포기 인정 시 포기시키려는 폐단이 있다. 목적론적으로 폐단이 우려된다. 그래서 포기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례형부터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례를 하면은 사례 끝나고 사람이 유혹 때문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알지만 일부러 선택형부터 합니다. 사실 선택형에서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단지 선택형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례형도 영향이 있고 기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면서도 선택형부터 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럼 사례형 안 듣고 갈까요? 자, 7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사촌형 A의 신용카드를 절취했는데 고소가 없다.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327조 2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327조 5호가 적용되는 것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죠. 결국은 적법한 고소를 전제로 고소 후에 1심 중에 고소를 취소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327조 2호로 간다. 그래서 이거 잘 봐둬야 돼요. 이게 실제로 변시 기출에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특히 사례형 문제에다가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2호다, 5호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소가 무효다, 고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고소 무효가 고소가 특정이 안 된 것, 뭐 기간이 도과된 것, 그 다음에 뭐 재고소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헷갈리기 좋은 게 뭐냐면은 고소 후 공소 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사안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고소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고소 취소 보니까 327조 5호로 보고 싶은데 공소 제기 전에 이미 취소를 해버렸다. 이건 327조 2호로 간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른 직렬에서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327조 1호 재판권이 없을 때가 아니라 327조 2호 재판권은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게 또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까지 하나 메모를 해서 실수하지 않게.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마음 아프지. 1호냐 2호냐 5호냐 2호냐 이 별것도 아닌 거 눈에 안 보여서 틀리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처음 보는 판례, 생각도 못한 거, 이런 거 틀리면은 내가 공부를 안 했나, 뭐 어쩔 수 없지, 남도 틀렸겠지 하는데 이거 안 보이면은 진짜 속이 쓰리거든요. 그래서 꼭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자 2번으로 가서 뭐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검사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지정고소권자의 제도인데 통상적으로 어떤 내연 관계에 있다, 뭐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런 사람이 와서 고소를 하면은 지정고소권자 신청으로 보고 그 사람을 고소권자로 지정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죠.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환송하였고 환송 후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권자인 갑이 사자 명예훼손죄 고소를 취소하면 1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파기환송을 했을 때 기존의 1심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기 안에까지 파기환송 후 1심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가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데 실제 리딩 케이스는 여기에서 고소 취소한 사안이에요. 여기에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이걸 다시 1심으로 돌아갔으면 고소 취소는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김에 사실 첫 시간에 강평 길게 하면 김 빠지고 힘들긴 하는데 지금 해놔야 좀 반복으로 볼 것 같아서요. 항소심이 파기환송 언제 하죠? 형사소송법 366조. 공소기각이 위법시인데 공소기각 판결을 의미합니다. 왜 공소기각 판결을 얘기하냐면 공소기각 결정은 328조 2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해요. 항고심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판결 절차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 시에 원심으로 환송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간통죄가 있을 때 간통의 종용 내지 유서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소기각이 원심의 공소기각이 위법 시 환송을 했는데 근데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소 취소가 나오고 파기환송 후 1심 선고 전에 나왔기 때문에 고소 취소는 효력이 있다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4, 5번은 봤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2회차, 5회차 영상으로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영상으로 강평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변호사 시험 강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학원의 담당자분이 한 10번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겨워가지고 한 10번은 계속 찾아와서 아니 제가 다른 수업도 이미 다 있고 하는데 그리고 낮에만 찾아와야 되는데 밤에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1월달은 아니고 한 3월달부터 계속 한 번에 10번 찾아오면 도망가면 되는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날 잡고 전화해서 날 잡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분도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열심히 좀 정리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데 혹시 최신 판례 다 강의 들으셨죠?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아마 이번 주 중에 최신 판례에서 한 1년치만 좀 해서 유튜브에 그냥 무료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자료를 나눠드리면 자료를 나눠드릴 거고 거기에서 좀 판례 해설을 좀 해서 하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라도 좀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에 옳은 것은 해서 1번 형사소송법 236조는 고소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바 대리권자가 대리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현명주의에 따라 고소 대리권자 자신의 고소로 볼 것이고 고소기각은 역시 본인이 아니라 대리권자 둘 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고소의 대리가 유일하게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대리임을 표시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유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임을 표시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리임이 이제 증명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하는데, 근거와 관련해서는 그냥 236조가 대리를 허용하고 있을 뿐 대리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기 해설에 있는 판례에서 그냥 236조 대리인에 의한 교소에 대해서 판례에서도 그 부분 뺐네요. 그냥 236조가 대리를 허용할 뿐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리딩 케이스가 할머니의 고소 사건이라고 해서 과거에 추행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 8살짜리 애를 40대 남자가 계속해서 추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알고 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아프니까 할머니한테 부탁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이름으로 고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할머니 당신은 옛날부터 다 봤잖아 하면서 고소기간 도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심정하고 판사도 비슷한 거예요. 뭐 이런 무슨 개 XX가 다 있나 생각을 하면서 조문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변호인 선임, 변호인 대리, 변호인 선임 대리라든지 상소의 대리,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판례 때문에 그 사안 때문에 이 조문을 보고 대리를 허용하고 있을 뿐 그 다음에 대리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어떤 대리임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대리임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 취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은 1심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어떤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다. 주관식도 뭐 간단해요. 어떤 고소 취소의 시기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시기를 언제로 정할 것인가, 뭐 형사 절차 운영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다 빼고 입법 정책의 문제다. 여러분 헌법에 고소 취소를 할 수 있고 고소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냥 고소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마련된 거다. 그럼 입법 정책적으로 마련되면 어떻게 돼요? 헌법에서도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냥 법률이 규정한 것만큼만 인정하면 된다. 그래서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내기하는 게 232조 1항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라고 했는데 이 문헌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항소심은 1심이라 할 수 없다. 문헌대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 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게 키워드예요. 고소 취소의 시기를 언제로 정할 것이냐.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이제 3번 지문은 아주 중요한 지문인 것 같아요. 사례에 있어서도. 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건 자체는 쉬워요. 뭐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건 쉬운데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출입국 관리소장이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 제기 시 이 고발장을 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사 기록 등에 고발 사실이 나타난 사안. 이게 예전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끝냈어요. 대법원까지도 안 가고 공소기각 판결. 국세청에서 고발장을 안 내가지고 이게 한 2년 끌다가 공소기각 판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니 국세청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검사가 첩부를 안 했어요. 근데 하급심에서 그냥 공소기각 판결로 끝냈어요. 고발을 안 했다고. 근데 대법원에서 최초로
확인을 한 게 고발장을 법원에 내지 않아도 수사보고서 등에 보면 고발 사실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또 직권조사 사항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고발 여부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고발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소기간은 공범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된다.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 없는 자. 상대적 친고죄는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관계 있는 자를 안 날로부터 하지 신분관계 없는 자는 상관이 없고. 다섯 번째,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나오는 위증죄는 고발을 소추요건 체크하고 즉시고발 사건이라고 보고 또한 고발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간호장교가 위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투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실로 비추어서 위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 3분의 2가 연수해서 고발을 했는데 즉시 고발 맞다. 그런데 이 고발 기간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발 기간이 도과해서 기본적으로 공소이각 판결을 했다. 9번 고발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지문은 모두 몇 개이냐. 기억 조세범 처벌법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슬러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했다. 고발 전 수사도 가능하다 해서 특히 우리가 판례할 때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에서 고소고발은 어떤 소추 조건일 뿐 범죄 성립의 조건이 아니므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가 위법이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 우리 판례는 고발 전, 고소고발 전에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다 했을 때 뒤에 판례 번호가 딱 붙어요. 이 판례예요. 그래서 고발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도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자, 조세범 처벌법에 있어서 고발, 고소고발의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해야 된다. 즉시고발 사건은 어떤 행정기관의 가벌성 판단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즉시 고발 여부는 직권 조사를 하는데 조사 대상이 되는데 고발 사유의 존부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왜 고발했어? 그게 안 되고 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직권 조사해야 된다. 이런 판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취지상 가벌성 판단, 개별적인 판단을 존중하니까 어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지언정 주관적 불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객관식 시험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고소 불가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고소 불가분이라고. 이 고소 불가분을 생각해 보면 아니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는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그냥 고소 불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집은 아닐까. 근데 시험은 전통적인 약속이 있고 판례도 해온 게 우리 판례는
판례가 통상 고소 불가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통상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의미합니다. 분을 의미하고 어떤 객관적 불가분이 문제될 때만 문제시만 어떤 구별하여 표현합니다. 법전을 살짝 펴서 233조를 보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인데 친고죄의 공범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전원의 효력을 잇다. 거기 제목이 고소 불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냥 주관적 불가분을 얘기합니다. 그냥 고소 불가분은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이 문제될 때만 나누어서 쓴다. 그래서 친고죄에 있어 즉시고발 사건에서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판례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약속도 중요해요. 내용이 아니라 이런 표현 약속 때문에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벌 규정에 있는 자연인과 법인. 자, 요즘 양벌 규정에 자연인과 법인, 특히 법인은 뭐예요? 과실 책임. 자기의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라고 해서 대양범 관계로 봐버립니다. 최근에 양벌 규정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대양범 관계로 봐요. 그래서 이런 대양범에 대해서도 사경 작성, 공범 피신 조서,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양범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대양범을 특별 취급하는 것은 공소시효밖에 없어요. 공소시효에서는 서로 자기의 행위를 할 뿐 공동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대양범에서는 공소시효가 시효정지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한 후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었고 설령 조세범칙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어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 가끔씩 충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가법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이 특가법으로 가중되는 경우에 있어서 통고처분을 내리면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통고처분에 기판력이 없는 것들 없어요. 바로 그 판례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을 통고처분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통고처분이 무효이고 그래서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고처분 100만 원, 200만 원 관세법 위반하면 통고처분 하겠지만 20억 밀수해 왔어요. 통고처분 되겠어요? 근데 500만 원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이 무효라는 거죠. 살인죄인데 명확히 죄명으로 직결심판이 불가능합니다. 직결심판을 해놨어. 이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즉시 고발 이후에는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고발을 해놓고 통고처분을 해. 너 안 내면 형사처벌받아. 빨리 해결하려면 돈 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고발 이후에는 통고처분이 불가능하고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리을번 갑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알고 갑을 고발했어도 실제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자가 을이라면 고발의 효력은 을에게 미친다. 이게 고소를 준용해서 어떤
진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됐고 진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누가 농지 전용을 했는데 명패에 뭐라고 써 있어? 이재철이라고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 당신 이름 뭐냐 말 안 하니까 이재철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이름은 이재철이 아니라 이재상인데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도 효력이 있다. 이름을 잘못 써도 효력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10번.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것은 힘들죠. 10번까지 하고 아마 뒤에 11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짧아요. 강평이 짧고 보통 1시간 한 제가 돌려보니까 1,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놓고 가니까 줄어들 겁니다. 꼭 그러지는 않아요. 마지막 5회차는 상수 쪽에 있어서 좀 강평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10번 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뭐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번 하고요. 자, 타당하지 않은 것,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해도 긴급체포를 밟았다.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표현은 좀 암기를 좀 해두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받고 13대 판결 중에 하나인데 헌법 12조 1항에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래 표현은 이제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신병 확보 절차,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증거 수집 절차까지 쓰면 좋은데 됐고 그냥 선행 절차가 위법하면 후행 절차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아야 된다.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한 번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암기. 여러분들 문장 쓰다 보면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막히는 때가 되게 길어요. 내용을 몰라서도 그렇지만 나는 글이 느리다. 암기가 안 되거나 글이 쭉 안 나올 때 막혀. 한 글자만 나와도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혹은 위법 수집 증거뿐 아니라 파생된 혹은 그냥 2차 증거도 배제되어야 된다. 독수 과실의 원칙 그냥 탁 써버립니다.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가 수사 단계에서 나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증거까지 합치면 아래쪽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그냥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쓴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뒤에다가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변호사 시험에서 거기까지 쓸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써도 우수하다. 이게 근거예요.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임의동행이 위법한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 연이은 증거 수집들 전부 다 위수중. 연이은 긴급체포도 위법하고 따라서 연이은 긴급체포가 형식적으로 적법하더라도 도주해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선행하는 임의동행이 위법하니까 긴급체포는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1995년 이후에 대법원 수준에서 임의동행이 적법하다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이게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빨리 가자 이 사건인데 굴삭기의 운전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데 길을 아예 막아요. 안 비켜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차에 탔는데 경찰차에 타서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야, 차 세워 해가지고 내렸어요. 근데 인근에 인가도 없고 매우 어둡고 가로등도 없고 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경찰차에 가서 뭐 하냐 하니까 뭐 음주 측정하고 간다. 그러니까
다시 타요. 그래서 야 빨리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금까지 임의동행이 대법을 해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없다 해서 다투는데, 이 경우에는 그래서 임의동행은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하나의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이 표현은 암기해야 돼요. 이게 최근에 어디에도 그대로 쓰이냐. 승낙체열. 승낙에 의한 체열이 임의수사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승낙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하나다. 그리고 이 표현을 다른 곳에도 쓸 수가 있어요. 2017년에 기출 나왔던 임의제출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위법한 압수, 환부하고 임의제출을 받았다. 임의제출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일단 판례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강제적 압수가 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하는데, 사안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사안 적용에 어떤 제출의 임의성도 오로지 어떤 그러니까 제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제출이 이루어졌음이 어떤 객관적 사정, 명백히 입증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임의수사 혹은 임의처분, 제출의 임의성 등에 있어서. 자, 그 다음 3번. 전화 통화 당시 일방 모르게 녹음한 것. 대화자의 비밀 녹음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가 전화 통화 일방의 동의를 얻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갑이 을한테 부탁을 하고 을이 A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면 결국은 갑은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인 을병, 타인간, 아니 을과 A라는 타인간의 대화를 취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고, 이 사람이 녹음했는지 이 사람이 녹음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기존에 이 사람이 녹음한 사람, 스피커폰을 켜놓으니까 갑이 녹음한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범죄의 수사 소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 통신 사실자료 제공 요청이 목적 범죄, 관련된 범죄에 한한다. 그래서 별건이 녹음되어 있으면 그건 통비법에 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그러니까 예로 들면 감청과 관련해서는 어떤 녹음 파일 등이 어떤 대상 범죄에만 증거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기간을 연장,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범죄가 추가가 되고 이에 대해서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대상 범죄에만 증거 사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녹취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요. 통비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강도로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수강간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됐다. 특수강간죄에는 이 대화 녹음 파일은 쓸 수가 없다. 이건 연장 허가하면서 특수강간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특수강간죄에는 효력이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5번째. A는 갑에게 전화를 거나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을 통해 대화를 나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화 내용을 옆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녹음한 것. 제3자가 대화 일방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안. 제3자는 타인 간의 대화를 취득한 것이다. 통비법 위반, 형사처벌되고 증거능력 없다는 사안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